네, 윤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하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구속에 반발해서 벌어진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서도 법조계는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윤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공수처의 소환 조사는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강제 구인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공처에서 검사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로 갔다고 하는데 내부에선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네,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강제 수사를 진행하는 것에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런 수사라는 시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행위로서 이제 하기 위해 협조하기 위해서 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요, 이제 구치소에서 수용되어 있는 독방 시설이 있는데 그 독방에서 이제 조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그 수사기관에 나와가지고 조사 일정을 잡아가지고 조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간혹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수용자가 수사를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독방에서 나오지를 않고 예. 안 한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소위 말해서 수감시설 안에도 조사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된 곳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공수처로 소환해서 조사를 한다는 것과 이제 방문해서 조사를 한다는 것 바로 이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문제는 이제 이것조차도 응하지 않는 경우, 그러면 정말 조사관들이 독방에 다 가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 장소라는 게 조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거든요. 예. 지금 이제 상황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어느 형태의 조사도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결국은 그 수감되어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조사를 가능한 곳으로 이동시키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침착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도 공수처에서는 강제 구인 시도하고 있다 이 정도만 얘기가 나왔고 추가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 지금 상황을 예측해서 전해드린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또 말씀 주신 것처럼 공수처 검사가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서 조사하는 방안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도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도 검찰이 옥중 조사에 나선 바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 역시 구치소 방문 조사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공수처의 메시지가 이것을 방문 조사를 한다는 것인지 강제 구인을 한다는 것인지가 조금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계속 내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중요한 거는 강제 구인 여부가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조사입니다. 예. 조사는 뭐냐면요, 이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로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자면은 200페이지가 넘는 질문지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 아주 중요한 질문 한 대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고령 1호로 국회 활동을 전면 차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는가. 두 번째, 국회의원들을 문을 부셔서라도 끌고 나오라고 하는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물리적 조치를 지시했는가. 예. 세 번째,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 그리고 일부 판사에 대한 영장 없는 체포를 지시하였는가. 네 번째, 선관위를 점검하고자 하였는가. 예. 다섯 번째, 국회 권력을 배제하고 임의로 구성한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어서 입법 권력을 대체하고자 하였는가.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예.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와 심지어는 기소까지도 다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고 어떤 내용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조사입니다. 예. 그 조사를 근데 지금 하고자 그 조사를 하기 위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것인데 네. 그것을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어딘가에 인치를 해서 조사를 하든 아니면 방문 조사를 하든 어느 경우든 간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협조하지 않고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사실은 조사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건 한 가지입니다. 예. 크게 다르지가 않기 때문에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조사하는지보다는 이런 조사에 협력해서 핵심적인 혐의점에 대해서 중요 임무 종사자들은 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본인의 진술과 입장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할 것이고요. 예. 그 방법론으로서는 옥중에서 방문 조사를 하든 아니면 나와서 하든 어떤 방식이든 간에 그 과정들을 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들, 그런 설득과 어떻게 보면 압박을 같이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설명해 주신 대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는 게 수사, 조사를 위해서 조사에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인신을 구속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소환 조사에 응하지도 않고 지금도 이렇게 지금 상황의 뭐 대체라고 볼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사기관이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안 나올 수 있는 것도 권한인가요? 권리인가요? 아니, 그런 권리는 없습니다. 예. 예,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소위 강제 구인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다만 이제 실익이라는 측면을 볼 필요가 있겠죠. 네. 결국은 이제 공수처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딜레마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결국은 수사를 제대로 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제 영장까지 청구를 하고 영장을 발부받은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수사가 계속 비협조한다고 하는데 계속 가만히 있으면은 한마디로 수사기관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안 한 것이 아니냐. 예. 영장까지 발부받았는데 왜 수사를 제대로 안 하냐라는 그런 명분에 있어서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소환에 응하지 않는구나 하지 않고 직접 가서 방문 조사든 아니면 강제 구인 조사든 하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예. 첫 번째고요. 다만 두 번째로 이제 어느 경우든 간에 방문 조사든 아니면 강제 인치해서 조사라든 어떤 형태의 조사든 간에 결국은 수사 자체를 적대적으로 거부하면서 수사에 절대로 응하지 않고 있는 태도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네. 결론적으로 여기서 소위 말해서 어떤 방식을 하더라도 그 과정이 실익은 없는 상황인데 예. 왜 거기서 또 무리한 어떤 정치적인 이슈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내부적인 고민 또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 이 두 가지 사이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강제 인치를 했다 안 했다라는 표현을 하기보다는 일단 현장에 가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위한 최선의 노력들을 다하고자 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은 변호인 제외한 외부인을 접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족도 접견하면 안 되는 이 상황인데 공수처가 이 접견 금지 조치를 내리는 건 이게 좀 특이한 조치인가요? 이에 앞서서 이제 김영현 전 장관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현 전 장관의 변호인 측에서 이제 관련돼서 준항고라는 절차를 통해서 불복하기도 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그 접견 제한 조치가 정당하다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네. 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부분의 조치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거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저해하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조치들을 취했을 때 그 당사자의 인권의 침해와 방어권의 어떤 보장 부분의 문제가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비례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아주 국가적으로 중대한 범죄에 관한 부분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의 실체적 진실 발견이 필요하고 일정한 기간에 제한된다. 즉 수사 기간 동안에만 제한해서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그것을 방지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의 제한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판단을 김영현 전 장관 사건에서는 한번 법원이 내린 적이 있고요. 예. 결국은 이제 중요 임무 종사보다 더 심각한 이제 혐의점이 적용되는 게 내라는 이제 우두머리 혐의이기 때문에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이 공화국 민주공화국 전체에 대한 범죄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범죄의 중대성과 그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증거인멸의 우려를 굉장히 높게 보기 때문에 그 조치 강제 조치의 수준도 굉장히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앞으로의 구금 기간 내내 지속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예. 통상적으로는 기소 전에 수사 절차 보통 길어봤자 이제 10며칠 정도 남았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만 제한적인 조치로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10일이 연장이 된다면 2월 7일까지라고 공수처가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화면 오른쪽에는 계속해서 이 시간 서울 구치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 4시 사이인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이 소환조사에서 계속 응하지 않으니까 직접 서울구치소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3-4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어떤 결과, 어떤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치소에 방문 조사를 하고 있는지도 아니면 다시 공수처로 같이 데리고 나올 건지도 지금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저희가 계속해서 서울구치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 판사가 그 판단한 내용에서 증거 인멸 우려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렇게 표현한 게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예. 영장의 발부의 사유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궁금한 게 이거였습니다. 네. 표현은 그렇게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 범죄가 소명됐다는 거를
그 기본으로 갖고 증거인멸을 표현한 건지 아니면 범죄가 소명됐다는 거는 조금 미약한 건지 어떤 걸까요? 두 가지가 다 인정이 되어야만 영장이 발부가 됩니다. 예. 죄를 범하였다는 점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엔드이고요. 예. 그리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영장 발부 사유를 기재하는 과정에서는 그거를 다 자세하게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 중에서도 중심되는 이유만으로 간단하게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그 만약에 이걸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좋습니다. 예. 죄를 범하였다는 점에 대한 의심이 없는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영장이 발부될 수가 있을까요? 예. 아니겠죠.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점에 대한 의심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에 대해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나 일반 원칙과 다르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미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임무 종사자들에 대해서 대거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고요. 네. 그렇다면은 우두머리가 없는 주요 임무 종사는 내란죄 구조상 불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은 상당히 됐다라고 일단은 지금 영장 발부 판사는 판단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쟁점이 되는 거는 그래도 현직 대통령인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을 일단은 결론만 일단 기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예. 증거인멸이라는 거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도록 하는 예를 들어서 여러 증거들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파기하거나 아니면은 진술 증거도 증거이거든요. 중요 당사자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 진술을 왜곡할 수 있는 실무적, 정치적, 권력적 힘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혐의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실질적으로는 역설적이지만 현직 대통령이라는 직위로 인해 가지고 여러 형태의 압수수색 등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예. 또 구체적으로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보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 직위를 이용해서 관련 증거들을 삭제하거나 그것을 소멸시킬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원에서는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도 범죄 사실이 소명이 됐다는 것은 기본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예. 바닥이 기본이 돼 있다. 알겠습니다. 새벽에 난동이 발생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에서 그 일부 한 100명 정도가 될까요? 집기가 다 부서지고 그 물적 피해만 6, 7억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 경찰관도 중상 입은 경찰관도 있고요. 영장 심사 판사실 7층인데 1층부터 7층까지 다 뒤지고 뭐 CCTV 관제 구역도 다 부수고 이걸 어떻게 일단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12월 3일에 우리가 봤던 장면과 같이 쌍벽을 이루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12월 3일에는요. 군부대가 입법부인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는 장면들, 예. 대치하는 장면들 우리가 봤습니다. 물론 이제 당시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저항을 하고 또 계엄 해제 의결이 이루어져서 가까스로 그 부분들이 이제 사태가 해소가 되긴 했지만은 충격적인 장면이었죠. 네. 군경을 동원해서 입법 권력을 배제한다라는 장면. 어제는요. 또 다른 삼권 분립의 한 축이라는 사법부가 이제 폭도들에 의해서 유린되고 짓밟혔습니다. 두 가지 다 물리력, 폭력을 수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헌정 질서의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입법과 사법 두 가지를 폭력적인 수단으로 전복시키고자 하는 어떤 모습들이 보여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니 법원에서 기물을 몇 개 부셨다고 해서 그런 건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 또한 이제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거는 되게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법은 우리 사회에서의 갈등을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조정하고 해결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많은 말에 대해서 무엇이 법치주의인지 무엇이 적법인지 다투고 있죠. 이것을 결정하고 정리하는 게 사법부이고 법원입니다. 법원이 뭔데 감히 그런 걸 결정해라고 하는 순간부터 이제 이 나라는 서로 간의 물리력과 폭력으로 무엇이 정의인지를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것을 최소한으로 막기 위한 안정장치, 그게 사법부입니다. 그 사법부를요. 사법부에 대한 비난을 넘어서서 사법부를 이제 수백 명의 폭도들이
물리적으로 점거할 뿐만 아니라 마구잡이로 유린하고 그 유린 사태가 우리 방송에 계속 나왔습니다. 예. 이것은요 단순하게 물건을 부신 게 아닙니다. 사법부가 폭력적인 수단으로서 얼마든지 전복되고 유린될 수 있다. 지금은 100명이지만 더 많은 인원이라면 더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다. 가끔 저 법원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왜 법대에 앉아 있을까 판사들이요. 예. 두 번째, 왜 판사들이 법복을 입고 있을까? 궁금하신 적 있을 것 같습니다. 법대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재판정에서 좀 더 높은 곳에 있습니다. 예. 필연적으로 판사들은 내려다보는 입장을 가지게 되죠. 두 번째, 판사들은 평상복이 아니라 법복을 입고 그 자리에 앉습니다. 네. 개인으로서의 권력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법이라는 사법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이 사건을 판단하겠다. 그리고 개인이 아니라 그 개인의 입장을 넘어서서 특정 판사가 아니라 사법부의 법원으로서 이걸 결정하겠다는 것을 그 두 가지로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존중하고요. 그 절차 안에서 다투고요. 불복하고 싶으면 구속 적부심을하고요. 만약에 1심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항소를 합니다. 이거는 오늘 이제 대법관 회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사회를 평화롭게 유지하기는 최소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이거를 폭력을 통해 가지고 다 부실 수 있고 전복시킬 수 있다고 하면은요. 남은 거는 폭력이 난무하는 거리밖에 남지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테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처음에는 소요죄이다라는 이런 분석들이 많았는데 예. 과연 소요죄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조차 듭니다. 소유죄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다중이 위력을 과시해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서 일정한 지역의 평온을 해치는 걸 소요라고 합니다. 소위 네. 폭동이죠. 폭동을 할 때 보통 뭐 자동차를 부시거나 상점을 부시거나 약탈하는 이런 장면들 외국에서 많이 봤죠. 예. 이걸 폭동이라고 합니다. 폭동의 대상은 헌법기관이 아닙니다. 폭동의 대상은 법집행기관이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실상 사법부, 그것도 아주 작은 법원도 아니고요. 네. 대한민국의 서울에 담당하는 서부지방법원을 완전히 부셨고 또 그때 당시 외쳐졌던 구호들은 그 결정한 판사에 대한 구체적인 살해 협박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법을 완전히 폭력으로 제압하고 전복시킬 수 있다는 시도들이 보여줬다는 점은 사실은 우리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에 대한 굉장히 중대한 범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런 구조 속에서는 우리는 이제 평화로운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례적으로 대법관 회의가 바로 열리고 대법관 회의에서도 여기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발표한 이유는 예. 존립 근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존립 근거. 이 나라가 유지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요. 개별 결정에 대해서 서로가 폭력과 폭력으로서 다툴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어떠한 개인적인 성향을 떠나서 우리 전체 시민들이 단호하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묻는 절차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12.3 그 당시 사태와 쌍벽을 이루는 충격적인 어제의 상황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서부지법에 폭력 난입한 66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감안할 때 검거된 이들에 대한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방금 앞서 소요죄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어떤 죄가 좀 적용이 될까요? 네, 1차적으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즉 다중의 위력으로서 공무집행을 이제 방해한 행위들은 당연히 적용이 될 거고요. 또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도 될 겁니다. 예. 51명이 넘는 경찰관들이 부상이 당했다고 하고 중상을 입은 사람들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같은 경우에는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정도로 굉장히 중대한 범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 건조물 침입, 그리고 또 공용물 손상 제도 당연히 적용이 될 것이고요. 예. 또 기본적으로 법원 직원들을 사실상 감금했다라고 한다면은 감금죄 또한 특수감금 또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판사에 대한 살인의 의도를 계속적으로 드러내면서 수색하고 다녔다고 한다면 예. 최소한 살인 애비음모죄도 적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 있어가지고 지금 선동된 내용들이나 제시됐던 아젠다들을 봤을 때 단순하게 이제 법원 자체에 대해서 화풀이를 하는 손상을 넘어서 가지고 사법부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고 사법부 자체를 폭력으로서 점거하고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거를 목적으로 해서 사법부의 권능 자체를 완전히 훼손해서 예. 능멸하고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사법부는 우리의 폭력적인 지배 속에 있고 우리의 폭력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대상이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들로 진행을 했고 그걸 예. 선동했다면은 이것은 그냥 소요를 넘어서서 내란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국헌문란의 폭동, 이게 내란입니다. 그냥 폭동은 소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일정 지방에서 여러 가지 기물들을 파손하고 상점들을 파손하는 것들은 우리가 소요죄라고 하는 것이고요. 헌법기관들을 파손하고 그 헌법 자체를 중단시키고 헌법 질서 자체를 무력화하고자 폭력적인 수단으로서 폭동을 일으킨 것을 내란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당시에 이들이 이렇게 폭력적인 점거와 그다음에 파괴 행위들을 했을 때 어떤 구호들을 외쳤는지 혹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제시되는 아젠다들이 있었는지 또한 앞으로의 수사에서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집회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장된 장소 신고를 하면 그 절차에 따라서 안전하게 집회 시위의 자유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서부지법의 난동을 부린 그 영상을 보면 뭐 직접 유튜버들이 그 상황을 마치 자랑스럽게 그렇게 본인이 죄를 저지른다는 생각은 전혀 없이 굉장히 무슨 뭐 방송에 알리듯이 광고하듯이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이후에 뭐 지금 뭐 수사 조사를 걱정해서 내려라 이런 말이 있다고 했던데 영상은 지금 내려가 있다는 영상이 많다는데 일일이 다 그러면 그 찾아서 그들의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입니다. 예. 네, 왜냐하면 또 여러 영상들에 동시다발적으로 촬영이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 과정들에 대한 체증들은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위기의 어떤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여기서 소위 말하는 잘못된 형태의 효능감을 주면은요. 이제 정말 거리와 거리는 폭력으로 얼룩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서부지방법원이죠. 그리고 공수처 차량이죠. 그다음에 공수처, 그다음에 서울구치소, 헌법재판소. 우리가 하나의 민주공화국을 이루고 유지하는 데 존속하는 데 필요로 하는 모든 공공기관들이 이런 형태의 폭동에 노출이 되고요. 그 폭력적인 형태들에 이제 침범되고 그 폭력적인 형태의 침범들이 이제 효능감을 얻으면서 더 많은 강력한 폭력들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나라로서 존속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결국은 이제 그런 효능감을 어디서 또 보게 됐냐? 결국 서부지법에 대한 저런 폭도들의 점거가 있는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또 이루어졌던 게 헌법재판소에 대한 또 침입들이었습니다. 헌법재판 절차라는 거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헌법 회복 절차예요. 그 절차를 폭력적 수단으로 전복시킬 수 있겠다라는 효능감들을 두면은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동원하는 것들이 일상화되면은요. 정말 이제 남은 거는 폭력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막아야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대법관들이 국가 존립이라는 표현을 대법관에서 쓴 적이 있나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군요. 네, 그만큼 굉장히 중대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적어도 이 나라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인이라면 적어도 이 나라에서 법률가라는 자유가 있는 법률가라면은 굉장히 큰 위기의식을 가지고 단호하게 맞서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강제 구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성은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